이순자는 눈부시게 맑은 겨울 아침 햇살을 받으며 작은 아파트의 거실 창문을 열었다. 바깥은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지만 햇빛만은 따뜻하고 포근했다. 그녀는 오래된 전기포트를 켜고 유자차를 한 잔 내리며 조용히 주말 계획을 떠올렸다. 혼자 산 지 7년째, 아들 현우는 결혼 후 분가했고 이제는 주말에 한번 볼까 말까 했다. 며느리 민정은 예에 바르지만 항상 일정한 거리를 두는 사람이었다. 그게 그녀의 성격인지 아니면 자신이 뭔가 잘못한 건지 이순자는 헷갈릴 때가 많았다.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연말이 다가오던 어느 날 이순자는 아들에게 말했다. 이번 주말엔 우리 같이 밥이나 먹을까? 의외로 답은 며느리 민정에게서 돌아왔다. 어머니, 혹시 이번 주말에 저랑 같이 등산하실래요? 요즘 자주 가는 산이 있는데 공기도 좋고 사람도 많지 않아서 산책하기 딱 좋아요. 그녀는 놀랐지만 동시에 이상할 만큼 기뻤다. 며느리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는 건 처음이었고 그 제안이 부담스럽기는커녕 무척 따뜻하게 들렸다. 그래. 요즘 몸이 좀 굳었는데 가볍게 걷기라도 하면 좋지. 민정은 환하게 웃었다. 그럼 제가 다 준비할게요. 어머니는 따뜻하게 입고 나오세요. 그리고 혹시 등산복 새로 사셨어요? 이순자는 며칠 전 동네 마트에서 할인하던 등산 재킷을 떠올렸다. 분홍색이 살짝 들어간 짙은 회색 재킷이었다. 나이에 비해 좀 튄다고 생각했지만 민정이 젊어 보인다고 칭찬하자 괜히 어깨가 으쓱해졌다. 등산 당일 아침, 이순자는 약속 시간보다 20분 일찍 아파트 단지 입구에 나와 있었다. 서울 은평구의 겨울은 매서웠지만 마음만은 따뜻했다. 며느리와 나란히 걷는 상상만으로도 심장이 두근거렸다. 잠시 후 민정이 도착했다. 검은색 트렌치코트의 안에는 푹신한 패딩이 보였고 작은 배낭에는 따뜻한 물과 간식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활짝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어머니, 추우셨죠?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해요. 괜찮아. 나도 막 나왔어. 민정은 곧바로 등산로 근처까지 택시를 잡았고 둘은 부암동 쪽 입구로 들어섰다. 북한산은 평일이라 그런지 한적했다. 나무 사이로 비치는 겨울 햇살, 바람결에 스치는 낙엽의 소리, 도시와는 전혀 다른 고요함이 이순자의 마음을 어루만졌다. 민정은 걸음을 천천히 맞추며 자주 물었다. 어머니, 속도 괜찮으세요? 힘들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녀의 말투는 평소보다 더 부드럽고 표정도 따뜻했다. 이순자는 속으로 되뇌었다. 괜히 멀게만 느꼈는데 얘도 나름대로 나와 가까워지고 싶었던 건 아닐까? 길은 점점 경사진 구간으로 들어섰고 흙길은 미끄러운 낙엽으로 덮여 있었다. 이순자는 조심스레 민정의 팔을 잡았다. 어머나, 조심조심. 제가 잡아드릴게요. 민정은 손을 내밀며 미소 지었다. 이순자는 그 미소가 마치 딸 같은 포근함으로 느껴졌다. 마음속에서 오래 묵었던 서운함과 거리감이 스르르 녹아내렸다. 30분쯤 걸었을까? 숲 깊은 곳에서 잠시 쉬기로 했다. 나무 벤치에 앉아 민정이 꺼낸 보온병에서 따뜻한 생강차를 나눠 마셨다. 차 향이 진하게 퍼졌다. 어머니, 어릴 적부터 산이 참 좋았어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다니는 일이 많았거든요. 민정의 말에 이순자는 놀랐다.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그래서 이 길도 자주 오던 곳이에요. 조용하고 사람도 별로 없어서 좋아요. 그 순간 이순자의 가슴 한쪽이 뻐근했다. 민정이 이렇게 자신을 열어 보인 건 처음이었으니까. 너 많이 외로웠겠구나. 민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도 지금은 어머니가 계셔서 다행이에요. 이순자는 그 말을 듣고는 참았던 눈물이 고이려는 걸 억지로 삼켰다. 그래, 나도 너무 경계만 했는지도 몰라. 얘도 가족이 필요했던 거겠지.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오늘부터라도 민정과 더 가까워지자. 이야기를 나누고 사진도 찍고 웃으며 걸음을 옮기던 그 순간까지는 몰랐다. 곧 다가올 침묵이, 이 산행이 그녀 인생의 균형을 완전히 무너뜨릴 시작이 될 줄은 그저 그렇게 믿고 싶었다.
오늘은 평생 기억될 따뜻한 하루가 될 거라고. 하지만 북한산의 바람은 그날따라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북한산의 중턱, 조금 더 깊숙한 숲길로 들어섰을 때 바람이 부는 소리가 잦아들고 숲은 신기할 만큼 조용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소리를 없앤 듯한 정적이었다. 이순자는 그 고요함을 잠시 즐겼지만 금세 알 수 없는 불편함이 마음속에서 고개를 들었다. 여기 참 조용하네, 민정아. 평소에도 이렇게 한적하니? 민정은 뒤를 돌아보며 웃었다. 네, 평일 오전엔 거의 사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거든요. 어머니랑 둘이 오기에 딱이죠. 이순자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이상한 생각이 스쳤다. 평일 오전엔 사람도 없고 조용하다. 분명 누군가에겐 매력일 수 있지만 지금 이 고요함은 어딘가 모르게 불안했다. 두 사람은 조금 더 걸었다. 길은 점점 좁아졌고 돌길이 많아 발을 헛디디기 쉬웠다. 민정은 여전히 부드럽고 친절하게 행동했다. 손을 잡아주고 자주 멈춰서 숨을 고르게 해주었다. 어머니, 여기 벤치에서 잠깐 쉴까요? 그녀가 가리킨 곳엔 오래된 나무 벤치 하나가 놓여 있었다. 이순자는 앉아 숨을 고르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어디선가 은은한 진저향이 퍼졌고 민정은 다시 보온병을 꺼내 찻잔에 따라주었다. 고마워. 이순자는 찻잔을 들며 물었다. 민정아, 너 원래 이렇게 산 타는 거 좋아했니? 네, 대학 때부터 혼자 자주 다녔어요. 혼자 걷고 생각 정리하고 자연 속에 있는 느낌이 좋아서요. 그녀의 말투는 여전히 차분했고 웃음도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이순자는 그 고요한 미소 뒤에 뭔가 숨겨진 감정이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리고 갑자기 민정이 말을 이었다. 어머니, 아까 말씀하신 등산복, 오늘 처음 입으신 거죠? 응, 지난주에 할인해서 샀어. 괜찮아 보여? 아니요, 정말 예뻐요. 어머니한테 딱 어울리는 색이에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자신의 패딩 지퍼를 내리기 시작했다. 근데 산바람이 생각보다 세네요. 어머니, 이거 입으세요. 그녀가 벗어준 옷은 진청색, 고급 브랜드의 두툼한 패딩이었다. 깔끔한 라인에 안감이 잘 정돈된 모습이 첫눈에 보기에도 따뜻해 보였다. 아니야, 민정아. 너 추울 텐데. 저는 괜찮아요. 안에 열나는 기모옷 입었고 운동하면 오히려 더워요. 어머니가 감기 걸리면 큰일이잖아요. 그녀의 말은 진심 같았다. 아니, 적어도 그 순간엔 그렇게 보였다. 이순자는 고맙다는 말을 하고는 조심스럽게 패딩을 입었다. 옷은 놀라울 정도로 가볍고 따뜻했다. 등산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제품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거울이 없어도 알 수 있었다. 지금 자신의 모습은 평소보다 훨씬 단정하고 젊어 보였을 것이다. 마음까지 덩달아 따뜻해졌다. 그렇게 다시 길을 나서려던 찰나였다. 숲길 반대편에서 중년의 한 남성이 천천히 걸어 내려오고 있었다. 회색 바람막이에 검정색 등산모를 눌러쓴 남자였다. 키가 크고 체격도 좋았으며 등산 장비도 전문적으로 갖춰져 있었다. 이순자는 처음엔 그냥 지나가는 등산객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남자는 그녀를 스쳐 지나가지 않았다. 그는 이순자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마치 뭔가 확신을 얻은 듯한 얼굴로 조심스레 다가왔다. 민정은 잠시 가방을 챙긴다며 몇 미터 떨어진 바위 근처로 가 있었고 그 사이에 남자는 그녀 앞에 섰다. 그는 먼저 주변을 살폈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지금 입고 계신 그 옷, 최근 실종된 사람들과 동일한 제품입니다. 이순자의 심장이 순간 쿵 하고 내려앉았다. 네? 이 옷, 혹시 누가 주셨나요? 이순자는 당황했지만 본능적으로 대답했다. 며느리가 방금 벗어줘서. 남자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지금 당장 아무렇지 않게 그 옷을 벗어서 다시 며느리에게 돌려주세요. 절대 들키면 안 됩니다. 그는 배낭에서 종이 몇 장을 꺼내 펼쳤다. 실종자 전단지였다. 사진 속 여성들.
놀랍게도 모두 이순자가 지금 입고 있는 것과 거의 똑같은 진청색 패딩을 입고 있었다. 그 순간 이순자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머릿속이 하얘지며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다시 속삭였다. 이 근처에서 이런 실종 사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경찰도 아직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지만 공통점은 분명해요. 이 브랜드, 이 색, 이 디자인. 그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예리했고 진지함이 가득했다. 장난이 아님을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자연스럽게 행동하세요. 절대로 이상한 낌새를 보이지 마시고요. 그때 민정이 이쪽을 향해 고개를 들었다. 이순자는 얼른 시선을 돌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표정을 바꿨다. 하지만 이미 가슴속에는 커다란 의심과 공포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민정이가 왜 이 옷을? 그녀는 속으로 수없이 물었다. 그 다정했던 웃음, 따뜻했던 손길, 그 모든 게 정말 진심이었을까? 북한산의 고요함은 더 이상 평화롭게 느껴지지 않았다. 이순자는 민정이 눈치채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숨을 골랐다. 심장은 요동쳤고 손끝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남자의 말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다. 그 옷, 실종자들이 마지막으로 입었던 옷과 동일합니다. 그가 들려준 경고는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할 수 없을 만큼 구체적이었다. 전단지 속 여성들 모두 이 옷을 입은 상태로 사라졌다. 같은 브랜드, 같은 색상, 같은 위치.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이 옷을 자신에게 준 사람이 바로 민정이라는 사실이었다. 이순자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민정이 다시 다가오기 전 그녀는 재빨리 벤치에 앉아 무릎 담요를 꺼내 패딩을 살짝 가렸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정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이순자의 귀에는 그 말투조차 낯설게 느껴졌다. 응, 그냥 좀 쉬고 있었어. 날씨가 생각보다 춥네. 그래서 제가 그 옷 드린 거잖아요. 따뜻하죠? 이순자는 억지로 웃었다. 응, 정말 따뜻하네. 고맙다. 민정은 미소 지으며 다시 배낭을 메고 앞서 걸었다. 그 순간 이순자는 짧은 틈을 이용해 패딩 안쪽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조심스럽게 지퍼를 열고 안감을 만져보았다. 왼쪽 안쪽 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뭔가 단단한 것이 손끝에 닿았다. 그녀는 천천히 그것을 꺼냈다. 손바닥만한 크기의 얇은 기기, 플라스틱 케이스 안에 LED가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다. 이건 단순한 히터나 보온 장치가 아니었다. 그 옆 주머니를 더듬자 작은 스티커가 하나 더 나왔다. 흐릿하게 번진 한글이 적혀 있었다. 신촌병원 내과 이송대기. 병원 이송 태그였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왜 패딩 안에서 병원 태그가 나오는 거지? 민정은 왜 이런 옷을 자신에게 입힌 걸까? 그때 다시 옆 숲길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고개를 돌리자 아까 그 남자, 서재혁이 조심스럽게 다시 다가오고 있었다. 패딩 안쪽 확인하셨죠? 이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맞아요. 뭔가 장치가 있었어요. 불빛이 깜빡였고 병원 태그도. 이런 게 들어있는 거죠?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GPS 추적기입니다. 실종자들은 모두 같은 장비를 가지고 있었어요. 병원 태그는 이송된 이후 의료사고나 질병 사망으로 위장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럼 그 옷을 입는 순간 나는 표적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누군가가 당신의 위치를 추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순자는 손이 떨렸다. 눈앞이 아득해졌다. 도대체 왜 이런 짓을? 누구를 위해서요? 서재혁은 주변을 살피며 말을 이었다. 장기 밀매 조직입니다. 특히 건강한 중장년층 여성을 노려요. 가족을 가장한 사람이 피해자를 신뢰하게 만들고 외진 곳으로 유인한 다음 사고로 위장해 실종 처리하는 방식이죠. 그 말에 이순자는 어지러움을 느꼈다. 민정이가 그럴 리가 없어요. 나한텐 항상 외에 바르고 사려 깊었고 그런 아이가 어떻게.
지금은 단정할 수 없지만 확률은 높습니다. 실종 사건에서 가장 공통적인 건 가족의 초대였어요. 피해자 모두가 가장 가까운 가족과 함께 등산을 나섰고 같은 유형의 옷을 입었죠. 서재혁은 조심스럽게 말을 덧붙였다. 그녀가 당신을 진심으로 아낄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이 일의 일원이었을 수도 있어요. 두 가지는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이순자의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한편으로는 민정을 믿고 싶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퍼즐처럼 의심을 자극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은 행동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위치를 파악했고 구조팀이 근처 대기 중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증거입니다. 당신이 입은 이 옷에 내장된 카메라와 오디오 장치가 모든 걸 기록 중이에요. 카메라요? 네, 옷깃 쪽에 장치가 있습니다. 이미 확보된 자료들이 있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가능하면 그들이 계획을 드러내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이순자는 잠시 눈을 감았다. 아무렇지 않은 듯 웃고 걷고 대화하던 며느리가 지금 이 순간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란 너무 어려웠다. 하지만 목숨이 달린 문제였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어요. 저도 해볼게요. 그 순간 민정이 뒤쪽에서 불쑥 나타났다. 어머니, 누구랑 이야기하셨어요? 이순자는 화들짝 놀라며 서재혁 쪽을 돌아봤지만 그는 이미 옆숲으로 사라지고 없었다. 아, 아니야. 그냥 길 물어보는 분이었어. 민정은 이순자를 뚫어지게 바라봤다. 어머니,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세요. 괜찮아. 갑자기 조금 어지러워서. 그래요? 그럼 더 올라가는 건 그만두고 이쪽 길로 내려가요. 제가 아는 지름길이 있어요. 금방 도착할 수 있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이순자의 팔을 잡았다. 그 손끝은 놀라울 만큼 차가웠다. 민정이 이끄는 방향은 전에 걷던 길과 달랐다. 조금 전까지는 사람들이 종종 지나가는 등산로였지만 지금 그녀가 안내하는 곳은 더 좁고 울창한 숲속으로 이어졌다. 여기가 지름길이에요. 지형이 조금 복잡하지만 금방 내려갈 수 있어요. 민정은 평소처럼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이전과는 미묘하게 달랐다. 이순자는 마음 한구석에서 이상한 냉기가 올라오는 걸 느꼈다. 그녀는 조심스레 물었다. 이 길로는 자주 다녔니? 네, 친구랑 자주 왔어요. 사람 없고 조용해서 생각 정리하기 좋아요. 그 대답은 얼핏 자연스러웠지만 이순자는 민정의 눈동자에서 스치는 예민함을 놓치지 않았다. 마치 무언가를 경계하는 듯한 시선.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반응을 확인하려는 듯한 미세한 긴장감. 조용한 숲속, 두 사람의 발소리만이 메아리 쳤다. 이순자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지금은 감정적으로 휘둘리면 안 돼. 내가 냉정을 잃는 순간 모든 게 끝이야. 그녀는 애써 표정을 관리하며 민정에게 말을 건넸다. 민정아, 너랑 이렇게 걷는 게 참 좋아. 예전에는 괜히 서먹서먹했던 것 같아. 민정은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어머니랑 이렇게 단둘이 있는 시간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 순간 그녀는 슬쩍 고개를 돌려 뒤쪽을 확인했다. 그 짧은 눈빛 속에 불안함이 스쳤다. 이순자는 민정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 아니면 감시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걸까? 그녀는 무심한 척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봤다. 나무 사이로 숲이 이어졌고 작은 계곡물이 졸졸 흐르고 있었다. 그런데 그 물가 너머 나무 뒤쪽에 이상한 실루엣 하나가 보였다. 검은색 후드에 마스크를 쓴 남자. 멀리서 볼 때는 그저 등산객처럼 보였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나무 뒤에 가려져 있었고 시선은 분명 이쪽을 향해 있었다. 이순자의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렀다. 설마 그가 서재혁 씨가 말한 추적자? 그 남자는 자세를 낮추며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다. 햇빛에 반사되는 금속성 광채. 너무 멀어 정확히 보이진 않았지만 칼일 수도
주사기일 수도 있는 물체였다. 분명 평범한 등산객이 소지할 물건은 아니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민정이 옆에서 물었다. 얼굴이 하얘지셨어요. 아니야, 그냥 갑자기 어지러워서. 이순자는 고개를 숙였다. 눈빛이 흔들리는 걸 들키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 순간 패딩 안쪽의 장치가 떠올랐다. 카메라, 오디오. 서재혁의 말이 되살아났다. 지금 이 순간조차 기록되고 있습니다. 표적이 드러나도록 유도하세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민정아, 이 옷, 너 정말 새로 산 거니? 민정이 멈춰섰다. 네, 왜 그러세요? 그냥 너무 고급스러워 보여서 어쩐지 너답지 않게 쉽게 내줬길래. 민정은 순간적으로 표정을 굳히더니 다시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가 추워 보이셔서요. 제가 그동안 너무 무심했나 싶었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이순자의 팔을 다정하게 감쌌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손길에서 미세한 강압이 느껴졌다. 부드러운 척하지만 뭔가를 통제하려는 의도가 분명했다. 이순자는 손을 천천히 뺐다. 고맙지만 지금은 좀 더워서 벗을까 해. 그녀는 패딩의 지퍼를 내리려 했다. 그 순간 민정의 표정이 확 바뀌었다.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지만 눈은 차갑고 무표정했다. 어머니, 지금 이거 벗으시면 안 돼요. 추워지잖아요. 몸이 약하시니까 감기 걸리시면 큰일이에요. 이순자는 민정의 말에 대꾸하지 않았다. 대신 똑바로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는 지금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 아니, 더 이상 숨기려 하지 않는다는 쪽이 맞을지도 몰랐다. 민정아. 네, 어머니. 너 혹시 숨기는 거 있니? 민정은 그 말을 듣고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는 갑자기 웃음을 멈췄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너무 이상하잖아. 오늘따라 너무 다정하고 옷도 주고 길도 이상한 쪽으로 이끄는 것 같고. 민정은 이순자의 말을 가만히 듣고 서 있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그녀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가 눈치채셨군요. 그 말은 칼날처럼 이순자의 가슴을 베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민정아, 왜 이러는 거니? 우리가 가족이잖아. 민정은 미소도 감정도 없는 표정으로 대답했다. 가족이라서 오히려 쉬웠어요. 그 순간 숲속의 공기가 바뀌었다. 나무 사이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민정의 말이 귓가를 파고들었다. 가족이라서 오히려 쉬웠어요. 이순자는 말을 잃었다. 입술이 덜덜 떨리고 심장은 숨을 쉬는 것조차 어렵게 만들 만큼 빨리 뛰었다. 민정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눈앞의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이 알고 있던 며느리가 아니었다. 그 순간 나무 뒤에 숨어있던 검은 옷의 남자가 조금씩 다가오기 시작했다. 민정은 그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는 듯 고개를 아주 미세하게 끄덕였다. 이순자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민정아, 넌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니? 민정은 시선을 고정한 채 나직하게 말했다. 어머니는 그냥 평범한 번호였어요. 아무 감정 없이 그저 할당된 표식. 이순자의 눈이 흔들렸다. 그동안 나눴던 미소, 함께 마셨던 차, 그녀가 내민 따뜻한 옷. 모든 것이 가짜였던 걸까? 그녀는 천천히 패딩의 안쪽을 더듬었다. 손끝에 닿는 그 작은 장치들. 카메라, 마이크, GPS, 그리고 병원 이송 태그. 그 모든 것이 이제 명확하게 의미를 드러냈다. 이순자는 민정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물었다. 나를 죽이려고 했니? 민정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주머니에서 작은 디지털 기기를 꺼내더니 버튼 하나를 눌렀다. 짧은 진동음이 울렸다. 그리고 숲 너머에서 또 다른 인기척이 들려왔다. 검은 옷의 남자 외에도 두세 명의 그림자가 나무 뒤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모두 마스크를 쓰고 무표정한 얼굴이었다. 이순자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개인의 배신이 아니라 체계적인 범죄였다. 그리고 자신은 오늘 그 표적이었다. 그때였다. 패딩 안쪽에서 진동이 느껴졌다. 작은 이어피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순자 씨, 듣고 계시죠? 저는 서재혁 형사입니다. 지금 모든 장면이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구출팀이 이동 중입니다. 그 목소리에 이순자의 눈물이 맺혔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누군가는 자신을 믿고 도우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민정에게 말했다. 민정아, 넌 왜 이런 길을 택했니? 넌 똑똑하고 따뜻한 아이였잖아. 널 그렇게 만든 건 뭐였니? 민정은 짧게 웃었다. 그렇게 생각하셨다니 다행이네요. 제가 연기를 꽤 잘하죠? 이순자는 그 웃음에서 슬픔을 읽었다. 그녀는 정말 아무 감정도 없는 걸까? 아니면 너무 오래 속여온 자신에게조차 진심이 무엇인지 잊어버린 걸까? 이순자는 천천히 패딩의 지퍼를 내렸다. 이 옷, 나한텐 너무 무거워. 민정의 표정이 변했다. 입고 계셔야 해요. 어머니. 그래야 아무 일도 없어요. 아무 일도 없으려면 나를 이 옷에 묶어야 하는 거니? 이건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아니, 이건 너를 위한 거였겠지. 말을 마친 순간 이순자는 갑자기 옆숲길로 뛰었다. 돌길이라 발이 몇 번 미끄러졌지만 멈추지 않았다. 뒤에서 민정이 소리쳤다. 잡아. 지금이야. 검은 옷의 남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숨소리,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 뛰는 발소리가 뒤엉켰다. 이순자는 혼신의 힘을 다해 도망쳤다. 그 순간 다시 이어피스에서 서재혁의 목소리가 들렸다. 잘하셨어요. 지금 위치 추적 완료. 베타팀 3분 내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다. 도망치는 동안 발이 돌에 걸려 넘어졌다. 무릎이 찢어지는 고통이 몰려왔고 패딩은 흙과 눈으로 더럽혀졌다. 뒤를 돌아보자 민정이 혼자 다가오고 있었다. 검은 옷의 남자들은 어딘가에서 멈춰선 듯했다. 민정은 조용히 다가와 무릎 꿇은 이순자 앞에 섰다. 왜 도망치셨어요? 어머니. 그러지 않으셨으면 더 편했을 텐데요. 이순자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정말 그게 편한 거니? 사람 하나 없애는 게 내겐 편한 일이야. 민정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말했다. 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엔 너무 힘들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감정이 사라졌어요. 어머니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그만두려 했거든요. 근데 누군가는 마무리를 지어야 하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결정이 묻어 있었다. 이순자는 눈을 질끈 감았다. 이젠 끝인가, 그렇게 생각한 순간. 서울경찰청이다. 움직이지 마. 숲 너머에서 수십 명의 형사들이 뛰쳐나왔다. 검은 옷의 남자들이 놀라 뒷걸음질 쳤고 곧 순식간에 제압되었다. 민정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이순자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처음 보는 것이었다. 처음으로 두려움이 담겨 있었다. 민정은 순식간에 포위된 상황에서도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다. 형사들이 다가오자 두 손을 천천히 들었고 눈빛은 어딘가 멍한 상태였다. 최민정 씨, 장기 밀매 연루 및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형사의 목소리에 반응조차 없이 민정은 그저 이순자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제가 이럴 줄은 몰랐죠? 그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또렷하게 울렸다. 이순자는 뭐라 대답할 수 없었다. 심장이 조여오고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다. 지금 눈앞의 여자가 정말 그동안 자신이 믿어왔던 며느리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형사들이 민정을 결박하고 그녀를 데려가려 하자 민정은 마지막으로 이순자에게 다가가 물었다. 그 옷 아직 입고 계시죠? 이순자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민정은 비로소 작게 웃었다. 잘하셨어요. 덕분에. 생각보다 오래 걸렸네요. 그녀는 그렇게 말한 뒤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연행되었다. 이순자는 가만히 서 있었다. 마치 자신이 여전히 현실 속에 있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다. 곁으로 서재혁 형사가 다가왔다. 괜찮으십니까? 그녀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살았네요. 그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인 것 같아요. 그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 덕분입니다. 오늘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이순자는 전혀 기쁘지 않았다. 그녀의 가슴은 아팠고 두 눈은 멀리 연행되는 민정의 뒷모습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 아이, 민정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서재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수사 중 밝혀진 내용이지만 민정은 과거 장기 밀매 조직의 피해자였습니다. 이순자는 눈을 크게 떴다. 피해자였다고요? 20대 초반, 고아로 자라던 시절 비슷한 방식으로 유인되어 납치당할 뻔한 적이 있었고 간신히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도움을 받았던 인물이 바로 현재 체포된 조직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녀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서재혁은 말을 이었다. 민정은 구조되었지만 이후 신분 세탁을 통해 조직 내부로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엔 복수를 위해 접근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타락하거나 생존을 위해 도리를 잃었겠죠. 그럼 아들과 결혼한 것도? 그 부분은 수사가 더 필요하지만 일부는 계획된 접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진심으로 당신을 아꼈던 순간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순자는 멍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이 믿고 사랑했던 사람이 자신을 이용했다는 사실은 분명 참혹한 배신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사람이 한때는 피해자였다는 현실 또한 무거운 연민을 자극했다. 며칠 후 경찰서에서 이순자는 다시 민정을 마주했다. 변호사 이회하의 참고인 조사가 진행되었고 형사 측 요청으로 마지막으로 민정의 진술을 듣게 된 것이다. 조용한 조사실. 민정은 수의를 입은 채 앉아 있었다. 그녀는 얼굴을 들고 말했다. 어머니, 이순자 씨. 괜찮다. 어머니라고 불러도 된다. 민정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어렸을 때 누군가에게 버려졌다는 감각은 생각보다 오래가요. 평생이요. 어느 날 저는 어떤 어른의 차에 탔고 며칠 동안 기억이 없었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눈을 떴죠. 수술 직전이었다고 들었어요. 그녀는 담담히 말했다. 그때 한 남자가 절 꺼내줬어요. 그 사람도 조직원이었지만 저를 도왔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이순자는 조용히 물었다. 그 사람이 널 구한 거야? 아니면 데려간 거야? 민정은 웃지도 울지도 않는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땐 구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결국 또 다른 방식으로 팔린 거였더군요. 그래서 나를 이용한 거니?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엔 그냥 대상이었어요. 번호 하나. 그게 제가 배운 방식이었거든요. 사람을 코드로 보는 법. 그럼 내 아들은? 현우 오빠요. 민정은 처음으로 살짝 미소 지었다. 그 사람만은 진심이었어요. 그게 문제였죠. 이순자는 숨을 멈췄다. 민정은 말했다. 어머니가 저한테 따뜻하게 대해주셨을 때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무너질 뻔했어요. 이걸 그만두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어요. 이미 너무 많은 걸 넘었으니까요. 조사는 그 말로 끝났다. 민정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고 이순자를 향해 마지막 인사를 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로. 이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다. 그녀의 눈가엔 눈물이 고여 있었고 심장은 오래된 상처처럼 조용히 아파왔다. 그날 밤 이순자는 집으로 돌아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거실 구석에는 아직도 민정이 접어두었던 담요가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들고 조심스레 폈다. 그 안에는 작은 쪽지가 들어있었다. 어머니, 언제나 따뜻한 분이셔서 감사했어요. 그게 저를 가장 힘들게 했어요. 이순자는 오래도록 그 쪽지를 바라보았다. 그 문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지만 단 하나는 분명했다. 그녀는 살아남았고 그녀는 진실을 마주했으며 그녀는 아직 용서하는 법을 배우는 중이었다. 며칠간의 수사와 언론 보도가 이어지며 북한산 장기 밀매 사건은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다. 뉴스에서는 연일 신분 세탁한 여성 조직원, 가족을 유인한 공범이라는 자극적인 제목들이 떠올랐고 사람들은 그녀의 얼굴을 알고 싶어 했다. 하지만 이순자는 뉴스가 나오면 TV를 꺼버렸다. 그 어떤 단어도 민정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고 느꼈다. 집안은 조용했다. 민정이 남기고 간 흔적들이 여전히 곳곳에 남아 있었다. 냉장고 안에는 그녀가 손수 담근 반찬이 있었고 세탁기 옆에는 아직도 빨지 않은 그녀의 운동복이 걸려 있었다. 이순자는 그것들을 치우지 못했다. 모든 게 아직도 실감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아들 현우가 집을 찾아왔다. 사건 이후 처음이었다. 이순자는 문을 열자마자 아들의 눈빛에서 감정의 혼란을 읽었다. 현우는 말없이 거실에 앉았다. 한참을 침묵한 끝에 그가 입을 열었다. 엄마,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 목소리는 무너질 듯한 억눌린 울음과 같았다. 민정이, 그럴 수도 있다는 의심, 단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이순자는 말없이 그의 옆에 앉았다. 했지. 마지막 순간엔 했어. 하지만 너무 늦게 알아챘어. 난 바보였나 봐요. 현우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가 매일 내 옆에 있었는데 난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 웃음, 그 손길, 그 말들 다 진심이라고 믿었는데 진심일 수도 있어. 엄마, 그게 어떻게 진심이에요? 우리 가족을 이용했는데. 그래도 너한테만큼은 진심이었다고 말했어. 현우는 눈을 크게 떴다. 뭐라고요? 이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가 마지막에 했던 말이 있어. 너는 진심이었다고. 현우는 말을 잃었다. 그의 눈에 분노, 슬픔, 혼란이 동시에 떠올랐다. 그럼 더 미워할 수 없게 만들잖아요. 왜 그런 말을 해요? 그는 고개를 감쌌다. 이순자는 아들의 등을 가만히 쓰다듬었다. 너무 미워하지 마라. 미워하고 끝낼 수 있을 만큼 이 일은 단순하지 않으니까. 난 어떻게 해야 해요, 엄마? 지금 이 모든 게 무너졌어요. 그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다. 너한텐 아직 살아갈 날이 많잖니. 너는 이 사람과 사랑했던 기억이 있고 그 사랑이 거짓인지 진실인지는 너만이 알 수 있어. 하지만 그 기억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사랑을 못한다면 그건 더 큰 손실이야. 현우는 눈을 감았다. 긴 침묵 끝에 조용히 말했다. 엄마는 용서하실 수 있어요? 이순자는 한참을 생각했다. 용서는 아직은 모르겠어. 하지만 나는 살아야 하니까 그 감정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지.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전해줘야 한다고 생각해.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그는 종종 어머니의 집에 찾아왔다. 둘은 긴 말을 나누지 않았지만 함께 조용히 차를 마시고 텔레비전을 켜놓고 앉아 있었다. 어느 날 이순자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현우아, 너 민정이 처음 만났을 때 어땠니? 그는 웃으며 말했다. 말이 없고 눈이 깊었어요. 처음엔 좀 차가워 보였지만 가끔 말할 때 그 따뜻한 눈빛이 좋았어요. 그건 연기였을까? 아니요. 그 눈빛만큼은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걸 믿고 싶어요. 이순자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믿고 싶다는 마음, 그게 결국 너를 지켜줄 거야. 그날 밤 이순자는 혼자서 민정의 쪽지를 다시 꺼내보았다. 어머니, 언제나 따뜻한 분이셔서 감사했어요. 그게
저를 가장 힘들게 했어요. 그녀는 쪽지를 천천히 접어 다시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밖은 아직 겨울이었다. 하지만 바람은 봄을 닮아 있었다. 그날 이후 몇 주가 흘렀다. 이순자의 삶은 조금씩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오려 애쓰고 있었다. 하지만 원래라는 단어가 가리키는 것은 이제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전의 평온함은 결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연락이 왔다. 이순자 어르신, 저희가 노년층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준비 중인데 혹시 강연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처음엔 망설였다. 자신의 아픈 이야기를 남들 앞에서 꺼내는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생각이 깊어질수록 침묵이 오히려 또 다른 누군가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순자는 전화를 붙잡고 조용히 대답했다. 해보겠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작은 노트를 꺼내 조심스럽게 써내려갔다. 첫 문장은 쉽지 않았다. 무엇을 말해야 하고 어디까지 솔직해져야 하는지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머뭇거림 끝에 그녀는 한 줄을 적었다. 저는 누군가에게 아주 천천히 죽임을 당할 뻔한 사람이었습니다. 펜 끝이 흔들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렇게 써내려간 문장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 위한 경고가 되어야 했다. 며칠 뒤 복지관 강의실.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어르신들, 자녀를 동반한 이들, 지역 사회복지사, 그리고 몇몇 경찰 관계자들까지 참석했다. 마이크 앞에 선 이순자는 처음에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시선을 마주친 사람들 대부분이 진심 어린 관심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느낀 순간 그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는 올해 74입니다. 평범한 어머니이자 며느리를 둔 시어머니였습니다. 사람들이 집중하는 것이 느껴졌다. 하지만 며칠 전까지 저는 그 며느리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강의실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그녀는 저를 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등산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철저히 계획된 유인 행위였습니다. 그녀는 민정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했다. 장기 밀매 조직의 방식, 추적 장치, 사람의 신뢰를 이용하는 접근법, 그리고 범죄가 얼마나 치밀하고 일상에 숨어 있었는지. 사람들의 얼굴엔 충격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한 어르신이 중얼거렸다. 가족을 믿을 수 없다면 우린 누구를 믿어야 하나요? 그 말에 이순자는 멈춰섰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렇기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사람을 의심하며 살 순 없습니다. 우리는 감정으로 사는 존재이고 사랑 없이 살 수는 없으니까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하나입니다. 이제는 모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해치려는 사람은 낯선 얼굴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얼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속았다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모르고 지나쳤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침묵하는 것이 더 위험한 일입니다. 그 말에 한 젊은 여성이 눈물을 훔쳤다. 그리고 끝난 후 그녀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저희 어머니도 비슷한 피해를 당할 뻔했어요.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너무 공감됐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날 이후 이순자는 지역사회 여러 곳에서 강연 요청을 받기 시작했다. 언론에서도 몇 번 인터뷰 요청이 왔지만 그녀는 거절했다. 내 이야기는 유명해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들려지는 게 목적이에요. 경찰청에서도 그녀에게 감사를 전했고 서재혁 형사는 직접 찾아와 말했다. 이순자 어르신 덕분에 조직의 일부 잔존 인물까지 추가로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저는 그저 내가 살아있다는 걸 썼을 뿐이에요. 밤이 깊어질수록 그녀의 마음은 가벼워졌다. 슬픔이 사라진 건 아니었다. 상처가 아물었다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그 상처를 감추지 않고 드러내는 순간부터 치유가 시작되었음을 느꼈다.
현우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 속에 있었지만 예전보다 자주 찾아왔고 가끔 민정의 사진을 꺼내보며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느 날 그는 사진을 내려놓으며 어머니에게 말했다. 엄마, 나 민정이 꿈을 꿨어요. 어땠니? 처음엔 그냥 날 보고 웃기만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러더라고요. 미안해. 그래도 사랑했어. 이순자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이제 알았다. 사람은 누구나 이중적인 감정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 그 모순 속에서도 누군가는 사랑했고 누군가는 살고 싶어 했다는 것.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끝이 아니었다. 시작이었다. 늦봄이 찾아오며 북한산에는 다시 등산객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사건 이후 폐쇄됐던 등산로도 점차 개방되었고 이순자의 동네는 다시 평온을 되찾는 듯 보였다. 하지만 이순자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밤마다 들려오는 민정의 마지막 말.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로. 그 문장은 끊임없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반복되었다. 그날도 평소처럼 복지관 강연을 마치고 돌아온 이순자는 현관문 앞에서 낯익은 그림자 하나를 발견했다. 서재혁 형사였다. 그는 평소보다 긴장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무슨 일 있나요? 이순자가 물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안에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거실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서재혁은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내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최근에 확보된 자료입니다. 민정 씨가 사용하던 통신 장비에서 추가 복원된 데이터가 나왔어요. 이순자의 손이 멈칫했다. 서재혁은 말을 이었다. 당신을 표적으로 삼기 전 민정 씨는 다른 노년 여성 2명을 미행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그녀는 그들에겐 접근하지 않았지만 장기간 관찰을 했고 내부 조직의 자료를 넘겼습니다. 그 자료엔 복지관에서 만났던 분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순자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 말은 아직 조직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군요. 서재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민정 씨는 체포됐지만 그녀가 접촉했던 일부 인물은 아직 실체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마지막으로 보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는 봉투 안에서 작은 USB를 꺼내 노트북에 연결했다. 화면엔 짧은 음성 메시지가 재생되기 시작했다. 진실은 항상 가장 가까운 곳에서 눈을 감고 있어요. 나를 봐주세요. 그게 마지막 부탁이에요. 이순자는 그 음성을 듣고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다. 목소리는 흔들렸고 더 이상 조직원도 가면도 아니었다. 그저 한 사람, 고립되고 혼란스러운 한 여자의 고백 같았다. 이 메시지를 왜 나한테 보여주는 거죠? 이순자가 묻자 서재혁은 조용히 말했다. 민정 씨가 마지막으로 요청한 건 당신이 이 자료를 보길 원했다는 겁니다. 왜요? 나를 해치려 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요. 그게 이상한 겁니다. 저는 이 안에 뭔가 중요한 단서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만이 알 수 있는 정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순자는 눈을 감았다. 기억 속의 민정, 그녀가 건넸던 말들, 행동 하나하나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 아이, 마지막엔 정말로 나를 구하고 싶었던 걸까요? 서재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대신 다른 질문을 건넸다. 이순자 어르신, 이 사건을 완전히 끝내고 싶으십니까? 이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도와주십시오. 그녀가 남긴 퍼즐 조각을 맞추는데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저를 유인했던 방법. 그걸 제가 역으로 써보면 어떨까요? 서재혁은 눈을 크게 떴다. 미끼가 되시겠다는 겁니까? 그들이 원하는 건 신뢰입니다. 그 신뢰를 미끼로 썼던 사람이 민정이었다면 이번엔 제가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위험합니다. 이미 한 번 겪었어요. 하지만 2번 당할 수는 없어요. 며칠 뒤 이순자는 다시 북한산을 찾았다.
이번엔 형사들과 연결된 통신 장비를 착용하고 있었고 그녀가 착용한 등산복에는 역으로 GPS와 녹음 장치가 심어져 있었다. 그녀는 민정이 그녀를 데려갔던 그 길을 그대로 따라 걸었다. 흙냄새, 바람, 햇빛의 방향까지 모든 것이 그날과 닮아 있었다. 그 길 위에서 그녀는 작은 벤치에 앉아 일부러 지친 척을 했다. 그리고 주위를 살폈다. 오전 10시 37분. 서재혁 형사의 목소리가 무전기로 들려왔다. 이순자 어르신, 주변에 이상 없음. 30분 더 대기 바랍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순간 숲 너머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스쳤다. 검은 모자, 회색 바람막이, 고글을 낀 남성. 그는 이순자와 눈이 마주치자 잠깐 멈췄다. 그리고 한마디를 툭 내뱉었다. 그 옷, 익숙하네요. 이순자는 숨을 멈췄다. 낯선 남자의 말투는 지나치게 자연스러웠고 동시에 목적이 있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남자는 그녀 곁을 스쳐 지나가려는 듯했지만 마지막 순간 다시 말을 걸었다. 그분이 남긴 걸 아직도 갖고 계시죠? 이순자는 순간 몸이 굳었다. 그가 말하는 그분이 민정임을 직감했다. 남자의 눈빛은 더 이상 등산객의 것이 아니었다. 무전기 너머에서 서재혁의 긴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접촉 발생. 팀 2, 북동 방향으로 이동. 접근 중. 이순자는 손을 주먹 쥐듯 쥐고 천천히 대답했다. 당신, 아직도 그 일을 하고 있나요? 남자는 웃었다. 그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남긴 걸 아직도 갖고 계시죠? 남자의 말이 끝나자 이순자는 조용히 눈을 마주했다. 그 시선은 낯설면서도 어디선가 본 듯한 공허함을 품고 있었다. 순간 그녀는 알 수 없는 직감을 느꼈다. 이 남자, 단순한 조직원이나 실행자가 아니었다. 그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 당신은 민정이를 알고 있군요. 남자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 아이는 감정이 많았죠. 그게 우리 사이에서 늘 문제였습니다. 당신, 그 조직의 윗선인가요? 이순자의 질문에 그는 정색했다. 그 조직이라고 부르면 너무 무겁잖아요. 우린 체계적인 수요에 응답하는 서비스였습니다. 사람의 장기를 거래하는 걸 서비스라고 부르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하고 분명했다. 그 말에 남자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세상은 늘 필요에 의해 움직입니다. 사람들은 도덕을 말하면서도 자신의 필요 앞에선 눈을 감죠. 우린 그 틈을 이용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민정이 같은 아이를 이용했군요.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일말의 동요가 스쳤다. 그 아이는 원래 우리 시스템에 맞지 않았어요. 너무 정이 많았고 너무 오래 망설였죠. 그게 결국 실수로 이어졌고 이렇게 일이 커졌습니다. 그때 무전기가 다시 울렸다. 이순자 어르신, 대상자 신원 확인 완료. 해외 지부와 연계된 핵심 브로커로 추정됨. 지금 바로 이탈하십시오. 곧 진입합니다. 하지만 이순자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그 남자의 눈을 바라보았다. 민정이는 마지막까지 당신을 두려워했어요. 자기 손에 피가 묻었지만 그 피가 당신의 것이라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아이를 위해 복수라도 하시겠다는 건가요? 남자의 미소엔 조롱이 섞여 있었다. 이순자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나는 살아있으니까 이 아이가 빠져나오지 못했던 진흙에서 대신 걸어 나가려고요. 당신 같은 사람을 이 세상이 더 이상 보이지 않도록 만드는 게 내 몫이에요. 그 순간 숲의 양쪽에서 형사들이 빠르게 진입했다. 경찰입니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남자는 고개를 돌려보지도 않았다. 단지 이순자에게 조용히 말했다. 그 아이는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을 지키고 싶어 했어요. 그게 문제였죠. 사람을 믿은 게 가장 큰 약점이었거든요. 형사들이 남자를 제압하고 수갑을 채우자
그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고 입을 다물었다. 모든 것이 끝난 듯했다. 하지만 이순자의 마음속에는 그 말이 계속 맴돌았다. 사람을 믿은 게 약점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산을 내려왔다. 그날의 햇살은 유난히 눈부셨고 마치 지난 계절을 통과한 자만이 느낄 수 있는 새로운 공기의 냄새가 났다. 며칠 후 이순자는 민정이 남긴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2장의 사진이 있었다. 하나는 민정이 현우와 함께 웃고 있는 사진. 다른 하나는 민정이 어릴 적 병원 침대에 홀로 누워있는 사진이었다. 그녀는 2 사진을 나란히 놓고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 아이는 처음부터 살아남고 싶었던 거야. 그날 밤 그녀는 조용히 편지를 썼다. 수신인 최민정. 민정아, 너를 사랑했던 마음이 진짜였기를 바라. 너도 나를 속이려 애쓰면서도 그 마음만큼은 숨기지 못했다고 믿고 싶구나. 너는 날 해치려 했지만 결국은 나를 지켜줬고 나도 이제 너를 지키고 싶어. 내가 남긴 상처와 진실을 통해 나는 세상을 조금 더 똑바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단다. 고맙고 미안하고 또 다시 고맙다. 다음 생에 우리가 모르는 얼굴로 다시 만난다면 그땐 너를 처음부터 믿어볼게. 그녀는 편지를 조용히 접어 상자 안에 넣었다. 그리고 뚜껑을 덮었다. 며칠 후 이순자는 다시 복지관 강연에 나섰다. 이번 주제는 노년의 신뢰와 경계였다. 그녀는 조용히 마이크를 잡았다. 사람을 믿는다는 건 늘 위험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사람으로 살 수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속았다고 해서 다시는 누구도 믿지 않겠다고 다짐하지 마세요. 그저 조금 더 조심하고 조금 더 나누며 다시 한번 손을 내밀어 보는 것.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아닐까요? 그녀의 말이 끝났을 때 강유실은 고요했지만 깊은 여운이 돌았다. 밖에는 늦봄의 바람이 불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바람은 진실을 마주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자유로움처럼 느껴졌다. 이순자는 알았다. 이제 진짜로 다시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을.